사실 아이가 비만한 경우에 부모님이 비만한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 내의 식습관이 거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저는 소화기 영양을 전공하였고 소화의 간질환, 복통, 비만 등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소아과 교수님들은 다 개인의 전공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신생아, 소화, 심장, 내분비, 감염 이렇게 중에 저는 소화기 질환들, 특히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장기와 그리고 간하고 췌장까지 제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가 열나거나 배 아프거나 기침하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서 배 아픈 질환들. 근데 물론 당연히 증상으로는 배가 아픈 거지만 질환으로는 위시비지장도 있을 수 있고요. 변비도 있을 수 있고 염증성 장질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메인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비만하고 간질환은 조금 다른데 증상은 잘 없는 경우들이 더 많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에만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황달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제가 간 쪽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복통이라고 단어를 딱 들으시면 낯설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배가 아픈 아이들인데, 우리가 배가 아픈 이유들 중에 딱 생각나는 것들은 맹장, 변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이 아닌 경우에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군데로 묶어서 기능성 복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말 기질적인 원인, 정말로 염증이 있거나 다른 감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진찰이나 기본적 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질환들을 선별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특별한 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서야 기능성 복통으로 진단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괴롭죠. 이유도 없는데 배가 아프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식습관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 로우 포마드라고 해서 포드맵이라고 해서 다른 특수한 다이어트 방법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배가 너무 자주 아픈 경우에는 TCA 같은 항우울제를 처방해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변비와 영유아부터 이제 청소년들까지도 다양하게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영유아들에서 변비들이 많죠. 변비 증상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3일 이상 변을 안 보면 일단 변비를 의심해야 되고요. 그다음 변 형태가 너무 딱딱하다거나 변 볼 때 아이가 힘들어한다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경우를 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병원에 오시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기능성 복통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선천적으로 변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기능성 변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장의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비는 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지기 위해서는 대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오래 머무르면 대장에서 수분을 뺏어가거든요. 그럼 변이 또 딱딱해지고 작아져요. 그러면 사람이 변을 보기 위해서는 대장 안에, 특히 대장의 끝부분 직장에 그 덩어리가 들어와서 늘어나면서 신경적 신호가 발생해야 되는데 변이 작아지니까 그 신호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 신호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신호에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을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또 변비는 심해지겠죠. 거기다가 더해서 변비가 심하면 변 볼 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을 안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변비가 심해지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장 혹은 먹는 약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그걸로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변비는 회복은 또 재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변을 보는 상태, 그 습관을 장기간, 길게는 6개월까지, 짧게는 한두 달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변 보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변비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위 통증으로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인하고 비슷하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간혹 약물 치료 반응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들은 내시경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에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헬리코박터가 양성인 경우는 아이들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은 아직 있지만 보통 12세 이상에서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다면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특히 더 많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식습관도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출근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혼자서 시켜 먹고 무분별한 식습관을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죠. 병원이 늘 아플 때만 오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아프기 전에 미리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한 환자들 거기다가 플러스 보호자분들이 좀 비만하신다거나 아니면 간이나 이런 고지혈증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 번의 검사, 그 다음에 뭐 혈액 검사와 초음파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 질환을 미리 진단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비만한 게 아니고 사실 비만한다고 병원 찾아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외래오신 환자분들을 보면 보통 학생 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해서 병원 오시게 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제가 진료를 해보면 특별한 원인이 없고 단순 비만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일반적인 간이 지방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비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경우까지는 사실은 병원에 오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니까 알 수도 없고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방이 간에 많이 쌓이게 되면 이런 특정 요인들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간 수치가 상승하죠. 간 수치라는 거는 결국은 간 세포와 근육 세포 이런 데 있는 효소거든요. 그게 높아진다는 거는 그 세포가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서 병원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냥 염증이 있다 정도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염증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피부에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는 것처럼 간에도 흉터가 남고 그거를 파이브로시스 섬유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 섬유화가 전체적으로 간 전체가 진행이 돼버리면 이거를 간경화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에게서 이게 올까 싶지만 아이들도 이런 간 질환이 계속 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지방간 때문에 간이식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방간에 의한 지방간염이 되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조금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뭐 심플하게 보면 전체 간이식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요인이 이런 지방간염에 의한 간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학생들은 잘 모를 테니까요. 특히 보호자분들 그리고 저희 의료진들이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죠.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고 특히 간이 제일 무서운 게 간이 나빠져서 증상이 나타나려면 이미 그때는 간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으로는 황달, 그다음에 뭐 혈액응고 수치가 증가한다거나 심하면 복수가 찬다거나 쉽게 생각하시면 간암이나 말기 간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어른분들의 증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그런 증상까지 나타난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급격한 체중 증가, 그로 인한 간 수치의 상승까지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성인도 이제 지방간이 많고 저희 지방간이 많지만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들은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뭐 우리 아랫세대들은 100살까지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간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단이 안 되고 모르고 있는 경우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증상이 나타나 버리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때 가서 조절을 한다고 해서 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치료를 해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냐. 사실 나아질 수 없는 치료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그 간 조직 검사 사진들인데요. 뭐 왼쪽에 이 부분은 정상 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간에 간 세포들이 보이고 있고 다른 특별한 지방 세포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것이 지방간의 조직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단순히 이 상태에서는 간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이런 지방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지방들이 염증을 유발하게 돼서 염증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다 보면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간의 조직이 빠르게 섬유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지방간은 다시 살을 빼고 이제 생활습관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이렇게 염증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섬유화가 정말로 많이 진행이 되고 심한 섬유화 같은 경우는 회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인식하시는 게 그런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소아청소년에서는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분명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는 9세 이상 환자들에서 BMI 25 이상이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 수치를 보고 그 다음에 간 수치 이외에도 혈당, 그 다음에 지방 수치들, 고지혈증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진료를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단순 비만이 좀 애매한 경우에 이제 증상으로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쪽 사진을 보시면 비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목 뒷부분이나 겨드랑이 이렇게 살이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검게 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안 씻거나 지저분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병원에 와서 내분비 질환을 포함해서 비만 관련된 진찰을 받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돼서 오게 되는데, 이제 비만한 상태의 아동이면 제가 지방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죠. 하지만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에서 흔한 간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형, B형, C형 간염, 그 다음에 윌슨병, 자가면역 간염들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에서 모두가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우선은 저희가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인데 그런 부분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치료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지켜보게 되는데, 6개월 동안의 생활습관 개선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 간 수치가 나쁘다, 그런 경우에는 입원해서 간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간 조직의 손상도를 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방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간염이 있는 걸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염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검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 통해서 혹시 특정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는 건 아직까지는 비만하다고 병원 오시는 분은 많지 않고, 보통 학생 검진 통해서 간 수치가 상승돼서 병원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금식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보게 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들이 배제가 되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에 지방간이 확인된 상태에서 간염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지방간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특히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약이 없습니다. 삼상 진행되고 있는 약물들이 있긴 한데 아직 5년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체중 관리. 근데 체중 관리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운동요법하고 식사요법. 그래서 이제 식단 조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양팀에서 따로 영양교육을 따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교육을 통해서 현재 식단이 어떻고 어떤 음식을 줄여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설탕, 단순당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그 단순당의 섭취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탄산음료가 나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탄산음료가 좋진 않겠지만 탄산음료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탄산음료에 들어가 있는 당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탄산음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이런 우유 이런 데도 만약에 설탕이 들어간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간에 나쁘다고 되어 있고, 심하게 말해서 술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단순당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흡수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단순당이 들어간 음료를 끊어라. 근데 사실 아이들이 끊으라 그러면 집에서만 끊고 밖에서 몰래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대체를 하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먹게 하죠. 근데 거꾸로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이 먹어도 됐다 그랬다 먹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해주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제로 칼로리 음료도 분명히 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독도 생길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못 참을 것 같을 때 그런 음료를 먹고 이제 아예 단순당 끊는 걸로
해도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단순당,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밥 많이 먹는 아이들 밥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 쓰는 것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끊지는 마시되 기름으로 특히 가정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볶음이나 이런 것들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다른 조리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좋고, 외식도 안 좋죠. 외식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에서 나오지만 맛있게 만들려면 설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넣는 요리법들이 그 외식 업계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 좋아서 외식하지 않는 것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운동이죠. 운동은 사실은 저희 가이드에 나오는 방법은 일주일에 5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성인들도 못해요. 힘들고 쉽진 않죠. 그런데 뭐 요즘 많은 다른 수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라서 더 힘들긴 한데, 그 실내에서 보면 막 그런 게임들 중에 운동하는 게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논문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 효과가 충분히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해주죠. 그래서 뭐 요즘 태권도 학원 같은 것도 좋죠. 태권도 학원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게 되면 어쨌든 단순히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고 뛰어놀게 시키는 게 한 30분 이상 되거든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또 체중이 너무 급격히 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중력에 거스르는 운동들,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데 뭐 조깅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많이 상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운동들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수영,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저는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너가 뭐 어떤 운동을 좋아해야 하니? 어떤 걸 할 수 있겠니?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언제나 이런 소아청소년에 제일 중요한 영역인데, 가족들,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해주시고 산책을 하더라도 같이 하시고, 사실 아이가 비만한 경우에 부모님이 비만한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 내의 식습관이 거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같이 좀 운동을 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내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도 보여주고 초음파도 보여주고 이런 결과 설명을 해주고 나면 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제 외래에서는 뭐 아이들이 잘해주는 탓이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아이들이 관리를 받으면 좋아져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된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거의 협박성으로 들릴 수도 있긴 한데, 그 6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 습관 교정을 했을 때 간 수치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 다른 원인에 의한 간염을 배제하기 위해서 간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검사라고 하면 바늘로 찔러서 간 조직을 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검사죠. 그리고 출혈도 많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보통 입원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보호자 설명을 해줘요. 근데 사실 그거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사실 의사인 저 입장에서도 아이들 입원시켜서 조직검사 하는 게 부담이에요. 왜냐면 출혈이 심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잘해보자 하지 않도록 해서 아직까지는 한 명도 한 적은 없어요. 물론 다른 질환 의심도 한 적은 있는데, 그 단순 지방간이 6개월 이상 유지돼가지고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병원은 저 말고도요, 그 비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 뭐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내분비 질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는 이제 심장분과 한미영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에 내분비 질환에 대해서는 내분비분과 정인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양팀 지원도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만 가지고 간만 치료해서는 안 되죠. 물론 제가 저희 메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도 상담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소아청소년과 외부의 다른 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화기내과라든지 영양상의학과라든지 뭐 병리과, 이런 다른 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검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그게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그 신경부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치성 간질 질환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살 빼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아직은 당연히 데이터가 부족하긴 할 건데, 그 저탄고지 식단 자체가 아이들에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소아청소년과의 비만은 성인들하고 좀 다른 점은,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기초대사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몇 가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설탕만 안 먹어도 확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쓰고 있는 칼로리 자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저탄고지까지 하지 않고 체중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체중 유지만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 교정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에 정말로 심하게 빼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막 한 달에 뭐 15kg씩 빼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애들 다 요요가 와요. 그래서 저가 그때 얘기한 거는 본인이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자. 그래서 뭐 체중이 특히 뭐 성장기에 있는 10대 초반 아이들은 너 체중 살 안 빼도 돼, 더 찌지만 마 라고 말을 해주면 키가 크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만 돼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워낙에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굶겨서도 안 되고, 아이들은 필수 영양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합의해 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